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6배로 증가했으나 쓰레기 수거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한다. 수거 시간을 50% 증가시키는 경우에 수거 인원을 몇 배로 증가시켜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MHT를 우리가 계산하는 식을 보면 M이라는 것은 man, H는 hour, T는 톤, 수거 실적이죠. 그래서 수거 인부수 곱하기 작업시간 나누기 쓰레기 수거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MHT를 그대로 둔다고 그랬어요. 그럼 MHT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인구수가 없으면 1인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 작업시간은 하루에 1시간을 기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거 실적은 하루에 1톤을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MHT가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수거 시간을 50%로 증가를 시켜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조건은 뭐가 있느냐면 쓰레기 발생량이 6배, 수거 시간을 50%로 증가시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MHT가 1.0 MHT잖아요. 기준을 잡은 값이. 그리고 하루에 작업 시간이 50%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준을 잡았을 때 1시간을 작업했으니까 50%가 늘면 1.5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거 실적은 6배로 늘었으니까 기준은 하루에 1톤을 수거했는데 6배로 늘어났으면 6톤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엑셀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4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작업하던 것을 4사람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수거 인원은 처음에 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HT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MHT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서는 MHT에 관한 것을 맞는 것은 답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MHT라는 것은 주로 기계적 선별,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서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을 우리가 MBT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BT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자, 그러면 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MBT라는 것은 지금 기계적이나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 MBT 시설, 답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는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답은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 나번에 직접 계수법, 답은 물질 수집법, 나번에 경량법. 자, 경량법이 정답이 되겠죠? 암기를 해야 돼요. 예측 방법은 다중 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고, 자,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집법, 직접 개근법, 적재 차량 계수법, 통계 조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했을 때는 예측은 다중, 동적, 경량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사는 물질, 직접, 적재, 통계로 한다. 그러면 다중이라는 것은 다중 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 조사본부에서는 물질수집법, 직접개근법, 적재차량계수법, 통계조사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 폐기물의 수거노선 설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거노선 설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가만히 지형이 언덕인 경우에서는 올라가면서 수거하면 힘들잖아요. 내려가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발생량이 적거나 수거 빈도가 동일하기를 원하는 곳은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합니다. 라번에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곳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으로 수거를 한다. 반대가 돼 있어요. 그죠? 많은 곳에서 어떻게 적은 곳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야지 효율성을 그만큼 나타내게 되고 많은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지 이렇게 민원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답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수거 방식 가운데 하나인 HCS라는 게 견인식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는 장점이라는 거죠. 자, 컨테이너 안에 폐기물을 넣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폐기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손작업 운반용에다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및 경비 전략이 가능하다. 비위생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폐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요즘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정답은 가번. 그리고 이 문제 잘 나와요. 나번에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죠. 그래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두 가지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답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무기물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 답은 지정 폐기물 중에서 그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폐산이나 폐알칼리.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은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있죠.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번은 물질수지법, 나번은 경량법, 답은 다중회계모델법, 동적모사 모델. 가번은 뭐예요?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예측 방법, 조사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측 방법은 다중회계모델법, 동적모사모델법, 경량모델. 조사 방법은 물질수지법, 직접계근법, 적재차량계수법, 통계조사법. 따라서 암기를 했을 때 예측 방법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량을 파악을 하고 반면에 조사 방법은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암기를 이렇게 암기법을 쓰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조금만 쓰면 편한데 이제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함량이 30%, 수분 함량이 70%, 강열 감량이 85%인 폐기물의 유기물의 함량은 자, 우리가 강열 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석 시료에 가열을 해요. 열을 가했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우리가 강열 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의 유기물 함량을 계산했을 때 이 유기물이 뭐냐 하면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강열 감량된 값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면 수분의 함량을 빼줘요. 그래서 강열 감량에서 수분의 함량을 빼주게 되면 휘발성 고형물.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과 잔류성 고형물은 총 고형물의 종류죠. 그래서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휘발성 고형물의 퍼센트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 나누기 고형물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열 감량의 값에서 수분 함량을 빼줘요. 그럼 휘발성 고형물. 이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분해될 수 있는 물질 VS라고 표기하죠.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이 30% 곱하기 100을 하면 50%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적환장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폐기물을 야적을 한 다음에 폐기물을 모아서 우리가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합니다. 적환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가번의 건설과 운영이 가장 경제적인 곳, 그리고 나번 수거해야 할 쓰레기의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에 가까운 곳. 무게 중심에 가깝다는 소리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곳, 폐기물의 발생이 많은 곳 근처,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겠죠. 답은 적환장의 운용에 있어서 공중의 반대가 적고 환경적 영향이 최소인 곳, 그리고 쉽게 간선도로에 연결될 수 있고 2차 보조 수단과 관련이 없는 것, 2차 보조 수송 수단과도 연관성이 깊은 곳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를 해요. 또 바로 적환장이 나와 있네요. 자, 10번 적환장을 이용한 수집,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소형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대형 차량에 적환 후에 수송하는 시스템이다. 답은 처리장이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에 적환장을 설치한다. 답은 적환장의 수송 차량에 싣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투하식, 간접 투하식으로 구별된다. 답은 적환장의 설치 장소는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에 되도록 가까운 곳이 알맞다. 그래야지 폐기물을 적환장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수송 차량의 싣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타내죠. 직접 투하, 그리고 저장 투하, 직접 저장 투하 결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송 차량에 싣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면 건조된 쓰레기의 성상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생물 분해성 분율은 휘발성 고형물은 80%, 휘발성 고형물 중에서 리그닌의 함량은 25%예요. 자, 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 시험에서 필기와 실기에서 같이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먼저 BF라는 생물 분해성 분율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는 게 중요해요. 자, BF라는 생물 분해성 분율은 0.83 마이너스 갈로 0.0289 곱하기 LC. 여기서 LC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분의 리그닌의 함량이에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25%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0.83 마이너스 0.0289 곱하기 LC. 리그닌의 함량 25%니까 0.25를 곱해서 계산하면 0.82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생활 쓰레기의 감량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감량화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서 물품 저장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나발이 깨끗하게 다듬은 채소의 시장 반입량을 증가시킨다. 백화점의 무포장센터 설치를 증가시킨다. 라번 무포장센터라는 것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과대 포장을 무조건 자제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들도 어차피 집에 오면 포장재 자체를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3번 관거를 이용한 폐기물의 수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거, 파이프라인 방식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가번에 장거리 수송이 곤란하다. 나번에 전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고 되는데 관거를 이용해서 이송시키기 때문에 조대 쓰레기, 큰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관을 폐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쇄 등의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가설 후에 경로 변경이 곤란하죠. 그리고 설치비가 비싸고 쓰레기 발생 밀도가 높은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아야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 그리고 14번 유해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물질로서 광화학 서모그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광화학 서모그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서모그를 뜻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서모그의 주 원인 물질,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모그의 원인 물질을 형성하는 이제 원인 물질이죠. 원인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올레핀계탄화수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햇볕하고 반응을 해서 햇볕 중에서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서 오존이나 PAN이라는 2차성 물질을 형성하고 그 2차성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는 서모그를 우리가 광화학 서모그라고 그러죠. 따라서 질소산화물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일산화질소가 NO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NO와 NO2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모그의 가장 참여도가 높은 것은 질소산화물 중에 NO가 돼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강렬 감량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시료를 가열을 시켜요. 시료를 가열시키게 되면 질량의 감소분이 생기거든요. 그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이라고 합니다. 자, 가번 감렬 감량이 높을수록 연소 효율이 좋다. 강렬 감량, 다시 말해서 질소의 감량분이 질량의 감소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소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은 소각잔사의 매립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답은 삼성분 중에서 가연분이 타지 않고 남는 양으로 표현된다. 답은 소각로의 연소 효율을 판정하는 지표 및 설계인자로 사용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철이나 구리, 유리가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번에 정전기 선별, 나번에 전자석 선별, 다번에 광학 선별, 다번에 와전류 선별. 자, 여기서는 보면 철이나 구리, 유리가 있잖아요. 철은 금속이에요. 유리는 비철금속, 구리는 비철금속, 유리는 말 그대로 유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별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선별 방법은 와전류 선별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전류 선별법을 이용하는 것은
자력은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근데 전기 전도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비철금속을 선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번에 보면 퇴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미생물은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미생물 중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미생물은 무조건 곰팡이라는 펀자이가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18번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설레지와 비교한 분뇨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까불이 질소 농도가 높다. 분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질소의 농도도 높고, 자, 질소의 농도가 높은 맞습니다.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 주로 우리가 유기물을 섭취하니까 라번의 염분의 농도가 높음, 라번의 고액 분리가 쉬움.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고액 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뇨에서는 고액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에 보시게 되면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며 경사진 컨베이어를 통해서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 떨어뜨려서 분리하는 것은 여기서 핵심은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이라는 것은 퇴비입니다. 그러면 퇴비 속에 있는 딱딱한 물질이라는 것은 돌이나 유리를 선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퇴비 속에 있는 돌이나 유리 선별, 그 내용이 퇴비는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 딱딱한 물질은 돌이나 유리. 어떤 방법이죠? 세카트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쓰레기 중에서 비가연성 부분이 중량비로 약 60%를 차지하였다. 밀도가 450kg/m의 삼성인 쓰레기 8m의 삼성이 있을 때 가연성 물질의 양은, 여기서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지금 쓰레기라는 8m의 삼성이 있어요. 8m의 삼성. 그런데 우리가 가연성 물질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밀도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비중이나 밀도가 주어지면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450kg/m의 삼성을 곱하면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비가연성 물질이 60%예요. 그럼 우리는 가연성 물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연성 물질은 타지 않는 불연성 성분이니까 100%에서 60%를 빼주면 40%의 가연성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6을 하든지 아니면 0.4를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가연성 물질은 1440kg이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지에서 침출된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3년이 걸린다면 이 침출수의 농도가 90% 분해되는 걸리는 시간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ln은 자연대수,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농도가 반으로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CT라는 값이 C0의 반으로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굳이 반감기라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C0분의 CT의 값이 반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 몇 년이 걸렸느냐? 3년. 따라서 K를 계산하시면 0.231/연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90%를 분해해요. 90%를 분해한다는 것은 초기 농도는 무조건 퍼센트는 100%죠. 그러면 CT,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농도, 분해가 되지 않은 농도, 90%가 분해되니까 100% 중에서 90%가 분해되니까 분해되지 않은 거는 몇 %예요? 10%. 따라서 C0는 100%, CT는 10%, 그리고 1분에서 계산한 K를 대입합니다. 0.231/연 곱하기 T, 따라서 T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C0는 초기 농도와 K라는 값은 여러분들 어떤 조건에 대입을 하더라도 그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1번에서 계산된 값을 2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9.97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K와 T는 서로 역수 관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2번 분뇨 설러지를 퇴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번의 자연 상태에서 생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함. 나의 병원균, 회충난 등의 유무는 무관하다. 유무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악취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함. 그리고 취급이 용이한 상태여야 함. 그래서 분뇨를 퇴비했을 때는 병원균이나 회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설러지를 우리가 퇴비했을 때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차수설비. 차수설비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설비죠. 그래서 지하수나 침출수에 관계되는 시설입니다.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연직 차수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연직 차수막입니다. 지중해 수평 방향으로 차수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수평 방향. 그리고 지하수에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안반층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직으로 우리가 연직 차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수나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죠. 특히 침출수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되는 침출수를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수나 침출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지하수나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연직에서는 필요 없어요. 4번,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차수성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차수막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싸지만 총 공사비는 싸다. 그래서 연직은 공사 부분이 적어요. 대신에 단가가 비싸.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싼데 전체 공사비는 싼데,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차수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 차수막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나 총 공사비가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는 표면 차수막과 연지 차수막을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있죠. 꼭 비교하세요.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물 중에서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짜리를 글루코스 또는 포도당이라고 하죠. 0.1톤을 현미성소화할 때 생성되는 최대 메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기성 분해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현미성 분해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는. 따라서 여기서 현미성 분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자체에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 C하고 O가 있으니까 CO2가 나와요. C하고 H가 있으니까 CH4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미성 분해라는 것은 CO2와 CH4의 발생 가스의 양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안정됐다고 하면 메탄가스가 55%, CO2 가스가 45%가 발생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값은 다르지만 우리가 계산상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6개짜리를 3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은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톤이라는 것은 질량 단위죠. 계산도 질량이에요. 질량은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질량으로 계산할 때, 킬로그램으로 계산했을 때는 반응식에 있는 계속 곱하기 분자량. 자,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할 때, 메탄을 최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분자량을 먼저 계산해 보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이 10이죠. 12짜리가 6개, 수소 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따라서 180kg일 때 메탄 3 곱하기 CH4의 분자량은 탄소가 12짜리 1개, H1짜리가 4개, 16이에요. 그래서 16kg. 자, 그러면 지금 유기물 글루코스 0.1톤, 0.1톤은 몇 kg? 100kg. 따라서 100kg일 때 X,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26.67kg이 되겠죠. 대신에 유기물이 복잡하게 나오면 현미성 완전분해식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쓰레기를 위생 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집안의 침하, 답은에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답은에 메탄가스 발생, 답은에 CO2 가스 발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생 매립을 했을 때 CO2 가스는 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리고 26번에 보시게 되면
분뇨를 혐기성 소화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혐기성 소화법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소화 처리법입니다.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꼭 필요한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은 분뇨의 투입량에 대한 발생 가스량 맞습니다. 발생 가스 중에서 CH4, 메탄과 CO2의 비 맞죠? 그리고 슬러지 내에 유기산의 농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입 분뇨의 비중, 비중이라는 것은 분뇨의 무게죠. 그래서 분뇨의 비중은 관계없어요. 이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pH, 온도, 소화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내륙 매립 방법이 셀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공법이라는 것은 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빗감친 부분은 복토예요. 복토. 흙을 덮는 걸 복토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비어있는 흰 부분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가번에 보시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 여기서만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나번 쓰레기 비탈민의 경사도는 15에서 20%의 기울기로 하는 것이 좋다. 답은 1을 작업하는 세례 크기는 매립장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발생가스 및 매립층 내 수분의 이동이 억제된다. 여기서 매립장의 면적에 따라서 세례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매립을 해야 되느냐, 매립량에 따라서 세례 크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늘 얼마만큼 매립을 한다, 그만큼 세를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셀 크기는 매립 처분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28번 슬러지 수분의 결합 상태 중에서 탈수하기가 가장 어려운 수분은, 탈수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세포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내부에 있는 물이 가장 탈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슬러지 내부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내부수, 가번이 정답. 따라서 탈수성의 순서를 보면 탈수가 가장 잘 되는 게 모관결합수, 간금 모관결합수, 쇠기성 모관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 순서예요. 그래서 탈수가 가장 어려운 물은 내부수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폐기물의 생물학적 분해 과정 5단계 중에서 산 형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 형성 단계라는 것은 3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산 형성 단계. 갑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활발함. 자, 우리가 매립지라고 했어요. 매립지라고 하면 3단계가 가면, 우리가 1단계는 호기성이지만 3단계가 가면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산소가 없는 상태를 몇 단계라고, 뭐라고 그러죠? 혐기성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호기성 미생물이 아니고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에 침출수의 pH가 5 이하로 감소한, 5 이하가 되니까 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침출수의 BOD와 COD는 증가함. 여기서는 BOD와 COD는 유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BOD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유기물, COD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유기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매립가스의 메탄 구성비가 증가된다. 메탄 구성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혐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읽어봐더라도 호기성이 아니라는 걸 쉽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연성 물질의 연소 시의 연소 효율은 완전 연소량에 비해서 실제 연소되는 양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관계식으로 옳게 된 것은, 자, 연소 효율 HL은 저유 발열량, LC는 미연소 손실, LI는 불완전 연소 손실이에요. 자, 여기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되나요? 자, HL 저유 발열량에서 뭐를 빼주죠? LC라는 미연소 손실, 그리고 LI 불완전 연소 손실을 더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HL이라는 저위 발열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가스 이용을 위한 경제기술 중에서 협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협착법의 장점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다양한 가스 조성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번의 고농도 CO2 처리에 적합하다. 가번의 대용량 가스 처리에 유리하다. 가번의 공정수 및 폐수 발생이 없다. 우리가 협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협착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염물질, 가스산 물질을 처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협착제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소용량 처리에 적합한 게 hợp착법입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문제. 토양이 휘발성 유기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금 여기에서 토양 자체가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휘발성 유기물질을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휘발성 유기물질은 휘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전기로 추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토양 전기 추출법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 비휘발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전기 추출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근데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기 추출을 이용해서 휘발성 유기물질을 증발을 시켜서 우리가 제거를 시키는 공정을 토양 전기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 방법 중에서 열가수성 플라스틱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고온에서 분해되는 물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답은 용출 손실률이 시멘트 기초법보다 낮다. 답은 혼합률이 비교적 낮다고 그랬어요. 자, 혼합률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고화제의 질량 나누기, 그러니까 고화제가 첨가제죠. 첨가제의 질량 나누기 폐기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혼합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첨가제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고, 혼합률이 높다는 것은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왕이면 첨가제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열가수성 플라스틱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폐기물에 비해서 첨가제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혼합률이 높은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고화 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나중에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화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형화를 시키는 거죠. 고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파쇄와 고형화가 반대가 되니까 고화 처리를 하게 되면 부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